안녕하세요. 수노우며 책수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을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이라면 대부분 좋아하지만 특히 판타지 요소가 있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판타지 소설이라고 장르가 구분되는 완벽한 판타지 세계관을 가진 소설보다는 아주 사소한 판타지 요소가 섞인 소설에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설이란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야기고 허구의 이야기니까 이왕이면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없는 또는 제가 일상에서 상상만 했던 혹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최근에 발간된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입니다. 마침 새로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구병모 작가님에 대해 수다를 떨어볼 것 같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은 2009년 데뷔작인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부터 환상의 빵집으로 독자들을 초대했었는데요. 저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그러니까 좀 뒤늦게 구병모 작가님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작가님의 첫 책이 바로 파과였어요. 네, 첫 만남부터 아주 강렬했을 것 같죠? 다른 길로 새는 것 같지만 혹시 영화 파과 보셨나요? 저는 파과를 처음 읽고 바로 구병모 작가님의 팬이 되었는데요. 책을 읽는 내내 바로 영화화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영화화된 건 아닐까?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어요. 그만큼 장면들이 생생했고 인물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제가 책을 읽은 후 파과는 뮤지컬로도 공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봄에 영화로 개봉되었었죠. 몇 년 전에 읽었던 터라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다시 책을 읽었는데요. 그 핑계를 대며 자수 작가님의 작품으로 표지가 리뉴얼된 책도 구입했습니다. 리뉴얼된 책 시리즈는 3권이 있었는데요. 마침 파가 빼고 아가미와 한 스푼의 시간을 읽지 않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늘 지켜보던 자수 작가님이 또 하신 표지라서 반가워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파가는 역시 다시 읽는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보니 또 다른 맛이 느껴졌고요. 소설 파과가 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다면 영화는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을 더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 좀 감성적인 요소만 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민규동 감독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화로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은 일단 확실한 스타일이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매니아층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은 책들을 바탕으로 구병모 작가님의 특징을 책 절창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병모 작가님을 말할 때 뺄 수 없는 것은 역시 문장입니다. 이번 책에서도 확실히 느꼈지만 구병모 작가님은 문장을 쉽게 쓰지 않아요. 모든 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이 간결하게 끊기기보다는 길게 늘어집니다. 만연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은 어쩌면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된다면 절대 쓰지 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병모 작가님은 이런 만연체를 사용해서 소설의 스토리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합니다. 문장의 역할이 그저 단순한 묘사와 설명으로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그 자체도 그 스토리에 포함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스토리의 일부분이에요. 절창의 첫 장에 나온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로도 하고 글로도 써내려 가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 해석과 감정이 그 일들을 덜 변색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겹의 문장으로 감싸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소설은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인물의 진술로 시작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독서 교실을 운영했었고 그 이력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씨의 입주 독서 선생님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소설의 중심 내용은 선생님이 아가씨의 독서 선생님에 입주하는 날을 설명하는 부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인데요. 모두 선생님과 아가씨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런 메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사건을 진술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은 몇 겹의 문장으로 감싸며 문장을 쓰겠다고 혹은 말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동화나 신화와 같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와 말하기, 텍스트와 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놓습니다. 이 소설에서 읽기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사람의 상처에 접촉하면 그 사람을 잃게 되는 아가씨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읽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장 상대방이 떠올리고 있는 단편적인 문자 혹은 단어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목의 절창도 예리한 날의 베인 상처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읽음은 반드시 오독을 전제로 한다는 걸 또 말해줍니다. 단편적으로 이 소설은 타인을 읽는 것에 대한 소설일지도 모르겠어요. 구병모 작가님은 언제나 문장을 쓸 때 당연하겠지만 적합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낯설어도 풍부한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란 오독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적확하게 쓰인 텍스트도 오독이 되는데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어떨까요? 앞에서 사실을 덜 변색시키기 위해 몇 겹의 문장으로 감싼다고 했는데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독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구병모 작가님의 로렘 입숨의 책을 보면 작가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좀 길겠지만 구병모 작가님이 추구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붙였을 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설을 오래도록 간절히 쓰고 싶었지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이 되지 않는 소설을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소설을 처음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빠르게 후루룩 읽히는 가독성 좋은 글을 쓸 생각이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지만 소재와 이야기 혹은 인물이 두드러졌던 탓에 그 의사는 매번 묻히곤 했다. 그럼에도 근년에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로서 드러내고 있다. 소설에 이야기가 꼭 있어야 한다고, 심지어 선명하고 강력한 주제의식마저 있어야 한다고 누가 결정했을까? 드러낸 건 근년간이지만 실은 10년을 해온 생각이다. 내 소설을 보고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스토리텔링이며 콘텐츠의 홍수 한복판에 있는 내 모습을 지속적으로 낯설게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잘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안착한 의자에서 일어나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해본다. 사실 영화화될 정도로 스토리텔링이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님으로서 의외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실린 로렘 입숨의 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미니픽션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장편들처럼 몰입이 쉽게 되는 글들이라기보다는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시도들, 그 중에서도 문장에 대한 시도들이 가득했던 책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관들이 정신없이 펼쳐져서 읽는 내내 여러 국가, 아니 우주까지 포함해서 많은 곳을 빠르게 여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건 로렘 입숨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로렘 입숨은 인쇄와 조판 산업에서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데 쓰이는 무작위 더미 텍스트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텍스트지만 읽었을 때 별 다른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아무 글자를 얹은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책의 문장들을 뒤섞어 만들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텍스트가 소설이 된다고 상상했을 때 무척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스토리가 재미있는 소설보다는 문장이 재미있는 소설에 더 흥미로워하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문장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물론 그것을 독자들에게 설득시키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병모 작가님의 팬층은 두꺼워서 독자님들도 그런 소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런 매니아층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건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장을 이야기하다가 멀리 와버렸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은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묘사와 문장들도 있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겹겹의 문장들은 이야기를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독자들이 애가 타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침착하게 이야기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거나 잠깐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겹겹의 문장을 읽는 것은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을 읽는 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스타일이 진지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문장들인 거죠. 때로는 소설의 핵심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런 문장들 또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됩니다. 특히 이 소설 절창에서는 그 점이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가씨의 입주 독서 교사로서 있으면서 벌어졌던 사건, 혹은 들었던 과거의 사건들은 그 앞뒤로 선생님의 진술이 더해져서 액자 구성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말했듯이 말하는 자 혹은 쓰는 자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야기이니까 언제나 왜곡되고 오독될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읽기와 오독에 대해서. 소설 절창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좀 뒤늦게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요. 아가씨는 상처에 접촉하면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스 문오원이 알게 되고 자신이 곁에 두면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 아가씨의 입주 독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이 고용하게 됩니다. 아가씨와 문어원의 관계는 묘한데요. 그들은 연인이라고 하기엔 긴장감이 있고 아가씨는 문어원을 대놓고 증오합니다. 여기서 구병모 작가님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강렬한 인물들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다름 아닌 이 문어원이 그 강렬한 인물인데요. 유일하게 소설 속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선생님과 아가씨의 목소리로만 묘사됩니다. 그는 아가씨라는 인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초반에 그는 자신을 읽어달라며 일부러 상처를 내어서 아가씨가 자신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그에게서 무엇을 읽었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그에게 실망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다 읽더라도 그만은 절대 읽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선생님은 문어원에게 그녀가 어떤 존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질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지극한 어려운 질문. 그 대답 자체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골치 아프다는 건지 부담스럽다는 건지.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이는 단어들조차 그 의미를 헤아리려고 보면 종잡을 수 없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 문장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읽는다는 건 도무지 제대로 읽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에 문어원은 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아가씨의 질문에 오래된 질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끝나지 않는 누구도 답을 알아낸 적 없는 질문이라고 말을 해요. 즉 문어원에게는 신과 아가씨는 모두 질문인 것입니다.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죽기 전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 문어원은 신에게 간절히 마음을 매달리듯이 아가씨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자신을 계속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는 자신에게 있던 오래된 질문을 찾고 싶었던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질문과 답 속에서 길을 잃어 아가씨에게 길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걸까요?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으면서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문어원은 따로 단편을 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독자들을 열광시켰는데요. 구병모 작가님의 책에는 이렇게 개성 있으면서도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파과에서는 당연히 60대 킬러인 조각이 있었고요. 아가미에서는 물속에 빠진 후 아가미가 생겨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슬픈 인물 곤이 등장합니다. 또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츤데레 같은 마술 제빵사가 등장해요. 이러한 개성 있는 인물들로 인해서 스토리는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독자들은 그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구병모님의 소설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은 판타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판타지 세계관 속의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에 정말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은 판타지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데뷔작인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빵을 만드는 마법 제빵사가 등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에게는 절실한 판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판타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아가미에서도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서 동반 자살을 당할 뻔한 아이가 몸에 아가미가 생겨서 살게 되는 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후 그 호수 근처에 살면서 남몰래 물속으로 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아주 비극적이었지만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절창이란 소설에서도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읽는 능력을 가진 인물 또한 작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병모 작가님의 판타지는 항상 인물을 통해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쩌면 그런 인물이 어딘가에 살지 않을까 하는 상상력을 더 자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소설을 읽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내 곁에 있을지도 모를 작은 판타지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읽는 능력에 대해 소설 속 아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몇 가지의 단어와 맥락, 미세 동작이나 표정, 어조에서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결국 타인을 읽는 행위는 사람으로서 생리적인 능력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게 조금 더 예민하게 다른 방향으로 발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듣고 보면은 작가가 어디서부터 이 소설을 시작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가씨처럼 물리적인 상처에 손을 대어 사람을 읽는다는 건 사실 현실에서 보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실질적인 상처로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작가님은 문장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이었고 당연히 그것이 읽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쓰는 것과 읽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민들을 이런 소설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소설 속에서 선생님은 자신의 진술에서 전기수를 언급합니다. 전기수란 옛날에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인지 여기에서 선생님은 그 전기수의 역할처럼 보여져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취사 선택을 하고 강조할 것은 아주 세밀하고 강렬하게, 생략할 것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면서 사건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앞뒤로 끼워 놓아요. 마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뜸을 들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느낌도 듭니다. 조금 더 멀리 간다면 그 선생님에서 소설을 쓰는 작가님의 모습도 투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보름이 좀 넘었는데요. 며칠째 소설의 내용이나 문장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 생각이 다방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했던 건 그래서 문호원은 왜 신과 아가씨를 질문이라고 했을까? 왜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을까? 아가씨가 읽었던 문호원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의문들이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해보자면 문호원은 금전적인 것 외에는 불우한 삶이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찾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라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가져왔던 질문이었을 것 같고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무엇이 궁금해졌는지조차, 무엇을 궁금해했는지조차 모를 질문. 어쩌면 어렸을 때는 자신의 물음에 대해 신에게 답을 듣고 싶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저 오래된 질문인 채로만 남은 그 무엇.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아니면 그 마음. 그게 아가씨에게로 이어져서 너무 낡고 녹슬어버린 그 무엇을 아가씨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었으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상상하기에 아가씨가 문호원을 읽었을 때 혼돈 아니었을까 싶어요. 온통 새까맣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를 아주 까만 선들이 마구 뒤엉켜져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작과 끝은 모두 죽음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셰익스피어의 인용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셰익스피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읽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자신에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다른 장편 소설들과 달리 영상화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의도를 다 영상화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기나 오독에 대한 깊은 주제는 빼고 문어원과 아가씨, 그리고 선생님의 관계, 그리고 아가씨가 가진 특별한 능력만을 뽑아내서 영상화한다면 강렬한 느낌의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말하다 보면 중구난방 말이 길어지는데요. 말하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